제가 마셔야 할 보약을 어머니가 드셨어라고 말을 하자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안방으로 뛰어들어갔고 그 순간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김철수는 아파트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다 말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오른손에 들린 자줏빛 비단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묵직한 약탕기의 무게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고 그 안에 담긴 검은 액체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괜찮아. 이건 살인이 아니야. 그냥 사고일 뿐이야. 철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주문을 다시 한번 외우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짓던 그 익숙한 국민 효자의 미소를 장착한 뒤에야 그는 비로소 현관문을 열 수 있었죠. 다녀왔어, 여보. 철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으나 다행히 거실에 있던 아내 박미선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던 미선이 반가운 표정으로 남편을 맞이했거든요. 어머 여보, 오늘 녹화 늦게 끝난다더니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미선의 순박한 얼굴을 보자 철수의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은 지난 35년간 병원 뒷바라지는 물론 치매기가 있는 시어머니 수발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해낸 조강지처였으니까요. 하지만 죄책감은 곧 욕망에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명의로 된 강남의 5층짜리 한의원 건물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 건물만 있으면 내연녀 최 과장과 함께 병원을 확장하고 지긋지긋한 노인네 수발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신발을 벗으며 들고 있던 보자기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통 기운 없어 보이길래 내가 신경 좀 썼어. 그게 뭐예요? 냄새가 꼭 한약 같은데. 당신 주려고 내가 직접 다려온 보약이야. 철수가 보자기를 풀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약사발이 모습을 드러냈고 진한 한약 냄새가 순식간에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독한 당기향 사이로 비릿한 흙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었지만 일반인은 절대 구분할 수 없는 미미한 차이였죠. 미선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약을 다려오는 일은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철수는 미선의 어깨를 감싸며 아주 은밀한 비밀을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이거 귀한 거야. 당신 체질 상관없이 기력 회복에 직방인 산삼을 넣고 이틀 밤낮으로 다렸어.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산삼이 아니라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독성 약재인 초호와 부자를 치사량 직전까지 농축한 것이었고 철수가 내연녀인 최 과장에게서 은밀하게 건네받은 죽음의 레시피였거든요. 철수는 며칠 전 최 과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원장님, 이거 마시면 딱 10분 안에 심장 발작이 올 거예요. 그때 병원으로 옮겨서 적당히 심폐소생술하는 신용만 하면 돼요. 뇌사에 빠지거나 전신마비가 올 텐데 그럼 건물명의 이전은 식은 죽 먹기죠. 그녀는 철수의 양복 안주머니에 작은 유리병 하나를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이건 해독제예요. 혹시라도 원장님이 실수로 드시거나 하면 바로 마시세요. 근데 그럴 일은 없겠죠? 철수는 무의식적으로 안주머니에 있는 유리병을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유리 감촉이 손끝에 닿자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았죠. 미선이 약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철수는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을 느끼며 재촉했습니다. 식기 전에 어서 마셔.
그래야 약효가 좋아.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사발을 입가로 가져갔고 철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액체가 그녀의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였어요. 미선은 약을 마시지 않고 도로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철수의 미간이 순식간에 구겨지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왜? 맛이 이상해? 냄새가 역겨워? 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며 안방 쪽을 바라봤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근심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 냄새만 맡아도 기운이 도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걸리네요. 요즘 관절 때문에 밤마다 끙끙 앓으시잖아요. 밥도 통 못 드시고. 철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여보, 이건 당신 체질에 맞춘 거라니까. 노인네가 먹으면 큰일 나. 철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고 미선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평소 방송에서 국민 효자, 효심의 아이콘이라고 떠들던 사람이 어머니에게 좋은 약을 주는 것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막는 게 이상했기 때문이죠. 철수도 아차 싶었는지 급히 표정을 수습하며 부드러운 톤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내 말은 산삼이 열이 워낙 많아서 어머니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노인들은 허약해서 잘못 쓰면 큰일 나잖아. 당신 먹으라고 지어온 정성을 봐서라도 얼른 마셔. 미선은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알겠다며 다시 약사발을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내가 마셔야지. 고마워요 여보. 철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 안도감은 채 1분을 가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갑자기 쟁반을 찾더니 약사발을 올려놓고는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철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죠. 어디가? 여기서 마시지 않고 옷 갈아입고 편하게 마시려고요. 땀나면 바로 씻게. 당신도 씻고 나와요. 과일 깎아둘게요. 미선은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죠. 설마 아니겠지. 미선이 성격에 내 말을 거역할 리가 없어. 분명 들어가서 혼자 마실 거야.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풀며 욕실로 향했지만 귀는 온통 안방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 밑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세수도 하지 못한 채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철수는 이 고요함이 마치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습니다. 3분이 지났죠. 지금쯤이면 마셨겠지? 약효가 돌기 시작했을까? 쓰러지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철수는 참지 못하고 욕실 문을 살짝 열어 거실 동태를 살폈습니다. 여전히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죠. 5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드디어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철수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긴장감을 느끼며 욕실에서 튀어나갔습니다. 미선이 빈 쟁반을 들고 부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사발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철수의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려는 것을 억지로 참아야 했죠. 드디어 성공했다는 생각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질 지경이었으니까요. 이제 곧 미선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질 것이고 그는 구급차를 부르는 척하며 시간을 끌면 그만이었습니다. 철수는 최대한 태연한 척 걱정스러운 남편의 목소리를 연기하며 물었습니다. 다 마셨어? 어때? 몸이 좀 뜨끈해지는 것 같아? 미선은 싱크대에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뒤돌아봤고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밝았습니다. 네, 정말 좋은 약인가 봐요. 드시자마자 속이 편안하다고 하시네요. 철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뭐, 누가 편안하다고? 어머님이요. 아무래도 당신이 거짓말한 것 같아서요. 체질 상관없는 산삼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 드렸어요. 당신 마음도 편하죠? 철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약은 건장한 성인 여성도 반신마비를 일으킬 만큼 독한 약재를 섞은 것이었는데 여든이 넘은 노모가 마셨다면 결과는 뻔했으니까요.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존속 살해였습니다. 철수는 비명을 지르며 미선을 밀치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안 돼. 뱉어. 방문을 벌컥 열자마자 철수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이불 위에 쓰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아니라 붉은 선혈이 낭자했죠. 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내연녀 최 과장은 마비만 오는 약이라고 했는데 피를 토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최 씨 할머니의 몸이 활처럼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좀 봐. 정신 차려. 철수는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노인의 동공은 이미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쿨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이건 마비약이 아니었습니다. 내장을 녹여버리는 맹독이 분명했죠. 뒤따라 들어온 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약에 뭐가 들었던 거예요? 피를 토하시잖아요. 미선의 외침은 철수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 아니 자신이 존속 살해범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떨리는 손을 양복 안주머니로 가져갔습니다. 해독제였습니다. 최 과장이 만약을 대비해 챙겨준 그 작은 유리병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철수는 미친 사람처럼 병뚜껑을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삼켜. 제발 삼키라고. 엄마, 이거 먹어야 살아. 죽으면 안 돼. 철수가 노인의 입안으로 투명한 액체를 쏟아부었지만 할머니는 이미 삼킬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액체는 피와 섞여 턱을 타고 힘없이 흘러내렸죠. 그때였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흘러내린 해독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약 냄새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익숙하고 달콤한 시장통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싸구려 단내였습니다. 철수가 손가락으로 바닥에 흐른 액체를 찍어 맛을 보았고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설탕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해독제가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1,000원짜리 설탕 시럽이었던 겁니다. 철수는 그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과장은 처음부터 그를 살릴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죽이려던 계획이 어머니를 죽인 폐륜 범죄로 바뀌는 순간 철수는 완벽하게 덫에 걸린 쥐새끼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독한 여자가. 철수의 절규가 피비린내 나는 안방을 가득 채웠고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김철수는 손에 묻은 끈적한 설탕물을 멍하니 바라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큰 미선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내연녀 최 과장의 웃는 얼굴로 가득 차 있었죠. 여보, 뭐하고 있어요? 빨리 119 불러요. 미선이 철수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고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초점이 풀린 어머니의 눈동자는 마치 아들에게 너가 나를 죽였다고 말하는 것만 같았죠.
철수는 본능적으로 미선의 핸드폰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안 돼. 신고하면 안 돼. 미선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어머니가 피를 토하시는데 신고를 안 하다니요. 비키세요. 철수는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건 급체야. 노인네들은 원래 체하면 피도 토하고 그러는 거야. 병원 가서 내가 침 몇 대 놓으면 금방 좋아져.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습니다. 한의대생도 아닌 일반인이 들어도 비웃을 변명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철수의 입에서는 아무 말이나 튀어나오고 있었죠. 구급차가 오면 경찰도 올 것이고 그러면 독살 시도가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미선은 이미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강남구 도곡동. 네, 시어머니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어요. 빨리요. 철수는 바닥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자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안방으로 뛰어들어왔고 능숙한 솜씨로 어머니의 상태를 살폈죠. 한 대원이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이 드신 게 뭡니까? 토사물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요. 철수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보약입니다. 기력 회복하라고 제가 지어드린. 보약이요? 성분이 뭡니까? 독성 물질이 든 것 같은데요. 구급대원의 예리한 지적에 철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산삼하고 좋은 약재들입니다. 독이라니요. 사람 살리는 한의사가 독을 씁니까? 철수는 꽥 소리를 지르며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선은 그런 남편을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구급대원에게 말했죠. 일단 병원부터 가요. 여기서 이러다가 돌아가시겠어요. 구급차에 오르는 내내 철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 안의 좁은 공간은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철수의 공포심으로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어머니의 심전도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B- 소리를 낼 때마다 철수의 몸도 같이 움찔거렸습니다. 최 과장, 최은경 이 여자한테 전화해야 해. 도대체 약을 뭘 쓴 거야? 철수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바로 옆에 앉은 미선 때문에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벽나발을 불듯 마셔버린 가짜 해독제의 단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 맴돌았고 그것이 철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라붙어 어머니를 처치실로 옮겼습니다. 미선이 접수처로 달려가 수속을 밟는 사이 철수는 틈을 타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그고 최 과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 연결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뚜루루, 뚜루루. 받아. 제발 받으라고. 이 나쁜 년아. 철수는 입술을 깨물며 발을 동동 구르다가 5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쯤 연결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은경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철수는 억눌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최은경, 너 지금 어디야? 어머, 원장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벌써 끝났어요? 사모님은요? 그녀의 태연한 질문에 철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마셨어. 엄마가 마셨다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은경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노인네가 식탐이 많으셨나 보네요. 그래서요?
돌아가셨어요? 철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돌아가시긴 뭘 돌아가셔. 피를 토하고 난리가 났어. 아, 너 마비약이라며. 그냥 근육 좀 굳는 거라며. 근데 왜 피를 토해? 내장을 다 녹이는 맹독이잖아. 은경은 하품하듯 나른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어차피 죽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마비돼서 평생 똥오줌 받아내나 그냥 깔끔하게 가시나. 효자 원장님 편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특별히 신경 쓴 건데 고마워하셔야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철수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해독제. 너가 준 해독제. 그거 뭐야? 엄마한테 먹였는데 그냥 설탕물이잖아.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제야 은경의 목소리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비수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원장님, 진짜 순진하시네요. 사람 죽이는 약을 쓰는데 해독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영화에나 나오는 거죠. 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타일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등골까지 기어 올라왔죠. 너 처음부터 나를. 네, 맞아요. 원장님 혼자 다 뒤집어 쓰시라고요. 독약 구한 것도 원장님, 다린 것도 원장님, 먹인 것도 원장님이잖아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힘없는 직원일 뿐이고요.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문자한 거, 통화 녹음한 거 다 있어. 너도 공범이야. 아, 그거요? 제가 드린 대포폰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그거 제 명이 아닌데. 그리고 원장님 명의로 된 비밀 계좌에서 제 쪽으로 20억 원 이체된 건 아시죠? 그거 퇴직금으로 잘 쓸게요. 철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며칠 전 병원 확장 자금이라며 은경에게 인감도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철수가 평생 모은 비자금이자 아내 미선 몰래 빼돌린 병원 수익금이었거든요. 이 도둑년, 내 돈 내놔. 너 지금 어디야? 당장 갈 테니까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은경은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이에요. 10분 뒤면 비행기 뜨니까 오셔도 못 만나요. 아, 참. 경찰 조사받으실 때 제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괜히 공범 있다고 떠들었다가 계획 범죄로 형량만 늘어나니까요. 그냥 홧김에 그랬다고 하세요. 심신미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최은경? 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들려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튀었지만 철수의 마음만큼 조각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철수는 머리를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패류나 아내를 죽이려 한 살인미수범, 그리고 전 재산을 털린 멍청이.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의사 가운을 입은 짐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안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찾아요. 빨리 나와요.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급히 눈물을 닦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지만 덜덜 떨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걱정스러운 표정의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 아파요? 안색이 왜 이래요? 철수는 미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여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철수는 쉰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냐, 속이 좀 안 좋아서. 어머니는 좀 어떠셔? 위세척하고 계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대요. 단순한 식중독이 아닌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철수의 심장이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경찰? 신고는 무슨 신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철수는 미선을 밀치고 처치실 쪽으로 걸어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웠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철수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인천공항 해외 도피 사범 집중 단속 기간, 검찰 고액 체납자 및 경제 사범 출국 금지 조치 강화. 화면 속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수많은 인파 속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인 것 같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여자. 최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철수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절대 혼자는 안 죽어. 너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들이닥칠 경찰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의사들, 그리고 어머니의 생사 앞에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철수는 주머니 속에 있는 깨진 핸드폰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는 증거를 없애야 한다. 약탕기와 남은 약재,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린 약봉지들. 그것들이 남아있는 한 근은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철수는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나 집에 잠깐 다녀올게. 네, 지금 이 상황에요? 어머니 입원 수속하려면 인감도장이랑 신분증이 필요해서 그래. 그리고 내 지갑도 놔두고 왔고. 미선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남편을 훑어보았지만 경황이 없어서인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어머님 깨어나시면 당신부터 찾으실 거예요. 철수는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 양반, 도곡동. 빨리요. 신호 다 무시하고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철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증거인멸이라는 네 글자만 맴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허둥지둥 병원을 빠져나갈 때 응급실 한쪽 구석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또 하나의 눈동자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한의대 본과 4학년 김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한 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엄마. 아버지 지금 집으로 출발했어요. 네, 알겠어요. 제가 먼저 도착할 수 있어요. 지훈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존경하던 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수가 탄 택시가 꽉 막힌 강남대로에 갇혀 있는 동안 지훈의 오토바이는 좁은 골목길을 뚫고 집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자신이 탄 택시보다 아들의 오토바이가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을.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의사 남편과 예비 한의사 아들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엑셀을 밟을 때마다 김철수의 심장은 덜컹거렸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그는 마른 세수를 반복했습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철수는 앞 좌석 의자를 발로 툭툭 차며 기사를 재촉했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더 빨리 안 됩니까? 급하다니까요. 기사는 룸미러로 철수를 힐끗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님, 지금 퇴근 시간이라 강남대로가 주차장이에요. 날아서 가지 않는 이상 더 빨리 못 갑니다. 철수는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꽉 막힌 차량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철수는 그 날렵한 움직임이 부러워 미칠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스쳐 지나간 그 오토바이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 김지훈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지훈은 헬멧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스로틀을 당겼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택시를 잡느라 허비한 10여 분의 시간은 지훈에게 천금 같은 기회였으니까요. 지훈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어머니가 말해준 부엌 쓰레기통이라는 단어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헬멧을 대충 벗어 던지고 엘리베이터로 전력 질주했고 닫히려는 문틈으로 몸을 날렸죠. 승강기가 올라가는 숫자가 너무나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핸드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5분. 딱 5분 남았다. 아버지가 도착하기까지 길어야 5분 남짓 남았을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찾아내야만 했으니까요. 띵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지훈은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다행히 문은 한 번에 열렸습니다. 집안에는 아직도 역한 한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지훈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싱크대 구석에 놓인 페달형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고 그는 망설임 없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휴지 뭉치가 뒤섞여 악취를 풍겼습니다. 지훈은 인상을 찌푸릴 새도 없이 맨손으로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말씀하신 은색 파우치가 나와야 했습니다. 손끝에 축축한 음식물이 닿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고 더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신문지 뭉치가 손에 잡혔습니다. 지훈이 신문지를 끄집어내 펼치자 그 안에 꽁꽁 숨겨져 있던 은색 비닐 파우치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런 상표도 붙어 있지 않은 오직 내용물만 담긴 수상한 봉지였죠.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파우치를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톡 쏘는 듯한 아린 향기가 코끝을 찔렀고 한이 대생인 그는 단번에 그것이 초호와 부자를 농축한 독극물임을 직감했습니다. 찾았다.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관 밖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지훈은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쌍화탕 박스가 눈에 들어왔고 그는 빛의 속도로 쌍화탕 한 포를 꺼냈습니다. 은색 파우치는 자신의 바지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쌍화탕 봉지를 뜯어 내용물을 싱크대에 대충 쏟아버린 뒤 빈 봉지를 다시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통 깊은 곳에 처박았습니다. 도어락 해제음이 들린 것은 지훈이 쓰레기통 뚜껑을 닫고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릭. 문이 열리고 헐떡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김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였고 눈은 공포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는 거실에 서 있는 아들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너가 여기 왜 있어? 병원에 있지 않고? 철수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최대한 태연한 척 연기하며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꺼냈습니다. 갈아입을 옷 좀 챙기려고 왔어요. 아버지는요? 인감도장 가지러 오신 거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주머니 속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태연한 모습에 안도했는지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래, 나도 급히 챙길 게 있어서.
너 먼저 씻어라. 난 안방 좀 들어갔다 올 테니. 철수는 지훈의 눈을 피하며 부엌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물을 마시는 척하며 곁눈질로 아버지를 살폈죠. 철수는 지훈이 등을 돌리자마자 잽싸게 쓰레기통 앞으로 다가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이 거침없이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철수의 손에 신문지 뭉치가 들려 나왔습니다. 철수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지훈이 볼세라 신문지 뭉치를 양복 안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나 화장실 좀 썼다 가마. 배가 좀 아파서. 철수는 도망치듯 공용 화장실로 들어갔고 문을 잠그는 소리가 찰칵하고 들렸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죠. 화장실 안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변기물이 소용돌이치며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쳐도 국과수가 와도 그가 독을 탔다는 물증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 확신했으니까요. 철수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매고 다시금 뻔뻔한 의사의 가면을 썼습니다. 완벽해. 아무도 모를 거야. 철수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갈아입을 옷을 챙긴 지훈이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버지. 할머니가 기다리십니다. 지훈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짐짓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내가 가서 의사들한테 잘 설명해야지. 노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부자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증거를 없앴다는 착각에 빠져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주머니 속 진짜 잔거를 만지작거리며 차가운 분노를 삼키고 있었죠. 지훈은 거울 속의 아버지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웃으세요, 아버지. 그게 당신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요. 아파트 입구에는 여전히 철수가 타고 온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에게 손을 흔들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난 이걸 타고 갈 테니 너는 오토바이로 천천히 오거라. 병원에서 보자.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지훈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거리는 엔진 소리가 마치 지훈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거칠게 울렸죠. 그는 헬멧을 쓰기 전 주머니에서 은색 파우치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비닐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 작은 봉지 하나가 아버지의 파멸을 그리고 어머니와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지훈은 파우치를 가방 깊숙한 곳 전공 서적 사이에 안전하게 갈무리했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구멍난 둑을 막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둑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은 스로틀을 힘껏 당겼습니다. 오토바이가 화살처럼 튀어나갔고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유성우처럼 뒤로 흘러갔습니다. 그 시각 병원 응급실 앞에서는 박미선이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홀로 시어머니를 지키는 것은 피를 말리는 일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 원무과 대리였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직원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최 과장님이 법인 인감이랑 OTP 카드를 들고 나갔답니다. 오늘 오전에 회사 계좌에서 20억 원이 인출됐어요. 미선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인자가 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선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죠. 그녀는 눈물을 닦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리님,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횡령만 신고하지 말고 살인 교사 혐의도 같이요.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전화를 끄는 미선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냥꾼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그리고 아들이 증거를 가져오면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미선은 응급실 유리문 너머로 생사를 오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저 사람들 죗값 다 받게 해드릴게요. 잠시 후 병원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김철수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선을 보자마자 연기 톤으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좀 괜찮아지셨어? 그 뻔뻔한 얼굴을 보며 미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요, 여보. 당신의 무덤이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철수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탄 택시보다 아들의 오토바이가 싣고 온 진실이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선의 양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된 걱정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죠. 여보, 정신 차려. 멍하니 있지 말고 말 좀 해봐. 어머니는? 의사들이 뭐래? 미선은 그런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차갑고 매서워서 철수는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으니까요.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머님 걱정하는 척 연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집에서 증거를 없애고 왔으니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미선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연기라니? 무슨 섭섭한 소리를 그렇게 해? 내가 얼마나 놀라서 뛰어왔는데. 미선은 헛웃음을 지으며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액정에는 원무가 김대리와의 통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놀라긴 이제부터 놀라셔야 할 거예요.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철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병원? 김대리가 왜? 어머니 입원 수속 때문에 그래? 아니요. 당신 애인 최은경 과장 때문에요. 철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애인이라니. 사람 많은 데서 오해받게. 미선은 남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눌렀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안 된다고, 더 확실하게 밟아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미선은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과장이 오늘 무단 결근했어요. 그리고 원무가 금고에 있던 법인 인감이랑 OTP 카드도 사라졌고요. 철수는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미선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전에 법인 계좌에서 20억 원이 인출됐대요. 그리고 최 과장은 연락 두절이고요. 뭐라고? 20억? 철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병원 수익금이 아니었으니까요. 철수가 지난 10년간 리베이트를 받고 탈세를 하며 모아온 비자금이었고 아내 몰래 병원을 확장하겠다며 은경에게 관리를 맡겨둔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철수는 다급하게 안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패턴 잠금을 푸는 데만 3번이나 틀렸죠.
그는 미선이 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최 과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받으라고. 제발.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가까스로 벽을 짚어버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제야 화장실에서 은경과 통화했던 내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퇴직금으로 잘 쓸게요. 지금 인천공항이에요. 그녀는 장난을 친 게 아니라 진짜로 돈을 들고 튀고 있었던 겁니다. 철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으악, 내 돈, 내 20억. 응급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았지만 철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선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여보, 신고했어? 경찰에 신고했냐고. 미선은 차갑게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연히 했죠. 횡령 혐의로요. 근데 경찰이 그러던데요? 비밀번호랑 OTP 없으면 인출 못한다고. 혹시 당신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철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은경이 침대 위에서 콧소리를 내며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자기야, 병원 확장하려면 자금이 한 곳에 있어야 해. 내가 관리 잘해서 불려놓을게. 응? 그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제 손으로 비밀번호를 적어주었던 자신이 저주스러웠습니다. 철수는 벽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등신이지.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미선은 그런 남편을 보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좀 드나 보네요. 근데 어쩌죠? 돈만 잃은 게 아닐 텐데. 뭐? 철수가 고개를 들자 미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할 때 하나 더 말했거든요. 철수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왔죠. 뭘 더 말했다는 거야? 살인 미수요. 철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살인 미수라니. 그게 무슨 끔찍한 소리야. 어머니는 그냥 식중독이라니까. 철수는 펄쩍 뛰며 부정했지만 미선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한 걸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그 보약 국과수에 넘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당신이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거 밖에서 누가 들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철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미선이 들었을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난 떳떳해. 어머니 살리려고 보약 지어온 게 죄야? 철수는 집에서 약봉지를 없애고 왔다는 사실 하나만 믿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형사 1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씨 되십니까? 철수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난 아니에요. 난 몰라요. 형사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다가왔습니다. 강남서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최은경 씨 횡령 건으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철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존속상의 혐의에 대한 신고도 접수되었습니다. 같이 서 좀 가시죠. 철수는 미선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 부부잖아.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응급실 입구를 향해 있었죠. 마침 헬멧을 쓴 청년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땀에 젖은 채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쪽 어깨에는 전공 서적이 가득 든 가방이 메어 있었는데 철수는 그 가방 속에 자신의 목숨줄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지훈이 숨을 고르며 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신고자 가족입니다. 그리고 지훈은 아버지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애려던 증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 너가 그걸 어떻게 해? 철수는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형사의 눈매가 날카로워졌거든요. 없애려던 증거라니요? 김철수 씨,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십니까? 철수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너 왜 그래? 아빠야. 아빠가 너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의사요? 사람 살리는 게 의사지, 가족 죽이는 게 의사입니까? 지훈의 손이 가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저 녀석이 뭘 모르는 겁니다. 오해예요. 철수가 발버둥 치는 사이 지훈의 손에서 은색 파우치가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 작은 비닐봉지가 철수의 눈에는 마치 사형 선고장처럼 보였죠. 지훈이 형사에게 파우치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든 성분, 국과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학교 실험실에서 바로 분석 가능합니다. 초우랑 부자, 치사량으로 섞여 있을 겁니다. 형사는 증거물 봉투에 파우치를 담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수 씨,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 있습니다. 수갑이 철수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살에 닿자 철수는 그제야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20억 원은 날아갔고 아내는 등을 돌렸으며 아들은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그 여자가 시킨 거야. 난 그냥 마비만 시키려고 했어.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는 꼴이었지만 철수의 귀에는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걱정 마요. 최 과장도 곧 잡힐 테니까 가서 둘이 사이좋게 콩밥 먹어요. 미선은 형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처치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끌려가는 철수의 비명소리가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잡지 못한 한 사람, 최은경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미선은 핸드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까지는 이제 겨우 2시간 남짓. 그녀가 국경을 넘기 전에 잡아야만 횡령한 돈도 찾고 철수의 죄를 입증할 교사범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지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가자. 공항으로.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헬멧을 다시 썼습니다. 네, 어머니. 제 오토바이가 택시보다 빠를 겁니다. 모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비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격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안에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들뜬 설렘이 가득 차 있었지만 최은경의 마음속에는 오직 차가운 계산기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선글라스 너머로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죠. 오후 8시 30분 밴쿠버행 항공편의 탑승 수속이 곧 시작된다는 안내 문구가 반짝거렸습니다. 은경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기 위해 손에 든 여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멍청한 김철수. 지금쯤이면 유치장에서 질질 짜고 있겠네. 그녀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재산을 뺏기는 박미선이나 여자한테 홀려 제 어미에게 독약을 먹인 김철수나 그녀의 눈에는 그저 한심한 먹잇감일 뿐이었으니까요. 은경은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핸드폰을 켰습니다. 해외 계좌로 이체해 둔 20억 원의 잔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뱅킹 앱을 실행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경쾌하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남의 병원 원무가에서 굽신거려도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이 안전하게 그녀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은경아. 이제 캐나다 가서 우아하게 살자.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고 립스틱을 고쳐 바른 뒤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보안 검색대만 통과하면 그녀는 대한민국 법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불든 말든 그녀는 이미 서류상으로 깨끗하게 퇴사 처리가 되어 있었고 횡령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돈 세탁을 마치고 잠적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은경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줄이 꽤 길었지만 1등석 티켓을 끄는 그녀는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심사관이 무뚝뚝한 얼굴로 여권을 달라고 손짓했죠. 은경은 가장 우아한 표정을 지으며 여권과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친척 방문이요. 좀 길게 다녀올 것 같네요.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을 기계에 스캔했습니다. 삑!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은경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경을 한번 힐끔 보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네, 여기 3번 심사대입니다. 코드 레드 떴습니다.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은경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아니야. 벌써 출국 금지가 나왔을 리가 없어. 김철수가 잡힌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행정 처리가 이렇게 빠를 리가 없잖아. 그녀는 초조함에 손톱으로 가방끈을 꾹 눌렀습니다. 저기요, 저 비행기 시간 다 됐거든요. 빨리 좀 해주세요. 그녀가 재촉했지만 심사관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쪽을 향해 눈짓을 보냈죠.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별관으로 이동하셔서 재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재조사라니요.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돼요? 은경이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양옆으로 건장한 공안 경찰 2명이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최은경 씨 되십니까? 이거 나요. 당신들 뭐야? 사람 잘못 봤어. 은경은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경찰들의 악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은경을 제압하며 무전기에 대고 말했죠. 용의자 확보했습니다. 지금 인계하겠습니다. 은경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계산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는 청년과 그 뒤를 따르는 중년의 여인, 김지훈과 박미선이었습니다. 은경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미선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은경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금껏 은경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슬퍼런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도둑년아. 미선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짧고 강렬했습니다. 은경은 경찰에게 잡힌 채로도 기죽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사모님?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배웅 나오셨어요? 근데 어쩌죠? 저 지금 비행기 타야 해서 바쁜데. 그녀는 끝까지 뻔뻔함을 잃지 않으려 발악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미선은 대답 대신 은경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경쾌한 파열음이 출국장을 가득 메웠고 주변에 있던 여행객들이 모두 멈춰서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은경의 고개가 획 돌아갔고 그녀의 선글라스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다 손을 대? 은경이 소리를 질렀지만 미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남편 홀린 것도 모자라서 내 시어머니한테 독을 먹여? 그리고 내 돈 20억을 들고 튀어?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은경은 헛웃음을 지으며 미선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독을 먹인 건 당신 남편이지 내가 아니야.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 돈 원장님이 나한테 퇴직금으로 준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때 옆에 서 있던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퇴직금이라기엔 액수가 너무 큰데요, 최 과장님. 그리고 법인 인감이랑 OTP 카드를 훔쳐서 이체한 기록, 은행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지훈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해 은경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은경이 은행 창구에서 초조하게 주위를 살피며 거액을 이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은경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 아버지가 자백하셨습니다. 당신이 독약을 구해줬고 해독제라고 속여서 설탕물을 줬다는 것까지 전부 다요. 지훈의 말에 은경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멍청한 김철수가 벌써 입을 열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경찰이 은경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은경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손목을 조여오자 은경은 그제야 현실을 자각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거 풀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난 잘못 없어. 다 김철수가 시킨 거야. 그 늙은이가 미쳐서지 내가 아니라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능숙하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은경이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을 압수했습니다. 형사가 가방을 열자 그 안에서 수십 개의 대포 통장과 달러, 뭉치가 쏟아져 나왔죠. 그것을 본 미선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퇴직금 치고는 준비물이 너무 많네. 그거 다 압류될 거야. 넌 이제 빈털터리의 전과자가 되는 거고. 은경은 도끼 어린 눈으로 미선을 노려보았습니다. 박미선, 너가 이긴 것 같지? 너 남편은 어차피 살인 미수로 감옥 가서 썩을 거야. 너도 과부나 다름없는 신세라고. 쌤통이다. 미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표정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고요했죠. 상관없어. 내 남편 죗값 치르게 하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야. 그리고 넌 너의 죗값이나 걱정해.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 테니까. 경찰들이 은경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지만 공항의 소음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은경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던 미선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휘청거렸습니다. 지훈이 얼른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선은 아들의 팔을 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다. 정말 다 끝났어.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20억 원을 찾았다는 안도감보다는
30년 넘게 믿어온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처참하게 부서졌다는 상실감이 더 컸기 때문이겠죠. 지우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말없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집으로 가요, 엄마. 할머니 병원에도 다시 가봐야죠.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할머니 깨어나시면 너희 아버지가 한 짓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미선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가는 길 미선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반짝이는 불빛을 내며 밤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죠. 저 비행기에 최은경이 타고 떠났다면 미선의 인생은 억울함과 분노로 점철된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그리고 아들의 도움으로 그 비행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던 것입니다. 지훈아, 내 엄마, 내 아빠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너한테는 미안하구나. 살인자 아들을 만들어서. 지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거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의사 자격 없어요. 제가 진짜 의사가 돼서 갚으면 됩니다. 미선은 아들의 듬직한 말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가족이 그리고 희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강남 경찰서 조사실. 김철수는 죄수복을 입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씨, 공범 최은경 씨가 검거되었습니다. 지금 이송 중입니다. 철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안도감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죠. 그 여자 잡혔습니까? 돈은요? 내 돈은? 형사는 혀를 차며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돈이 문제입니까? 지금 본인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감도 안 잡히시나 본데 어머니 상태가 위중합니다. 만약 돌아가시면 살인 미수가 아니라 존속 살해로 죄명이 바뀝니다. 그럼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에요. 철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발 사람만 줘. 내가 잘못했어. 뒤늦은 후회였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욕망에 눈이 멀어 독을 타던 그 순간 이미 파멸의 시계 바늘은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니까요. 잠시 후 복도가 소란스러워지더니 수갑을 찬 최은경이 형사들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사실에 앉아있는 철수를 보자마자 악을 썼습니다. 김철수, 너가 시켰다고 말해. 내가 언제 독을 쓰라고 했어. 너가 의사니까 알아서 한다며. 철수도 질세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너가 마비약이라고 속였잖아. 해독제라고 설탕물 준 건 기억 안 나냐? 두 남녀의 추악한 진흙탕 싸움이 경찰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때는 사랑이라 속삭이며 미래를 약속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목을 물어뜯지 못해 안달난 짐승이 되어 있었죠. 형사들은 익숙하다는 듯 그들을 떼어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망의 끝은 언제나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법이니까요. 미선과 지우는 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간호사의 배려로 잠시 들어갈 수 있었죠. 최 씨 할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면목이 없어요. 그때
할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습니다.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미선은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너의 잘못 아니다. 미선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독을 먹인 아들은 감옥에 갔고 독을 마신 어머니는 며느리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구한 운명 앞에서 미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비는 것뿐이었죠. 지훈도 할머니의 발치에 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 얼른 일어나세요. 저 졸업하는 거 보셔야죠. 할머니는 손자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시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중환자실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절망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치유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아침이 밝으면 미선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수가 빼돌리려 했던 재산을 모두 찾아와 병원을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아들을 지키는 길이자 자신을 속인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복수일 테니까요.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 동안 미선이 흘리지 못했던 눈물처럼, 그리고 철수와 은경의 더러운 욕망을 씻어내리려는 듯이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미선의 가정은 이제 더 단단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땅 위에는 김철수가 설 자리는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수갑찬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형사님, 진짜라니까요. 난 그냥 근육이완제인 줄 알았어요. 최 과장이 다 꾸민 일이라니까요. 철수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평소 방송에서 보여주던 인자한 국민 한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추한 늙은이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담당 형사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서리를 넘겼습니다. 김철수 씨, 그만 좀 하시죠. 최은경 씨 진술은 정반대입니다. 원장님이 먼저 아내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던데요. 건물 명예 때문에.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미쳤다고 내 마누라를 죽입니까? 그때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옆방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형사에게 무언가 열변을 토하다가 철수와 눈이 마주치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철수는 이성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나쁜 년. 너가 나한테 약 줬잖아. 해독제라고 설탕물 준 거 다 불어. 철수가 발광하듯 소리를 질렀지만 방음 유리는 그의 비명을 묵묵히 삼킬 뿐이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자, 조용히 하시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국과수 갈 것도 없이 아드님이 학교에서 분석해온 자료입니다. 형사는 철수 앞에 A4 용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작성한 약물 성분 분석표였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검출 성분, 아코니틴, 투여량, 치사량의 3배 이상, 심정지 및 다장기 부전 유발. 철수는 한의사였기에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마비가 아니라 마시는 즉시 심장을 멈추게 하려던 의도가 명백한 배합이었죠.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분명 초우를 조금만 넣으라고 했는데. 철수가 웅얼거리자 형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네요.
초울을 넣으라고 지시하셨다고. 철수는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형사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제출한 은색 파우치에서 김철수 씨 지문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약을 다릴 때 묻은 거겠죠. 최은경 씨 지문은 겉포장에만 있었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약을 제조한 주범은 김철수 씨 본인이라는 겁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낚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낚싯바늘을 아들이 쥐고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으니까요. 그 시각 병원 대기실에 있던 미선은 텔레비전 뉴스 속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국민 효자로 알려진 유명 한의사 김모 씨, 노모에게 독극물 먹여 살해 시도 충격.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철수의 얼굴과 함께 그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뉴스 화면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어머, 저 사람 그 유명한 김 원장 아니야? 세상에 방송에서는 효자라고 난리더니 뒤로는 엄마한테 독을 먹여? 짐승만도 못한 놈이네. 저런 놈이 지어준 약을 어떻게 믿고 먹어? 당장 환불해야겠어. 미선은 묵묵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철수에 대한 모든 감정은 말라버렸으니까요. 미선의 곁을 지키던 지훈이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보지 마세요. 더러운 뉴스예요. 아니야. 봐야지. 똑똑히 봐둬야지. 욕망에 눈이 멀면 사람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미선은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의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미선입니다. 뉴스 보셨죠? 네. 변호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저희는 합의 없습니다. 남편한테 전해주세요.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청구 소송 들어간다고요.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말라고 하세요. 미선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철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은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유치장. 철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방의 최은경은 밤새 소리를 지르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지 조용했죠. 철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철수에게는 그 빛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면회실로 나오라는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혹시 미선이 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투명 아크릴판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미선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차가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철수는 털썩 자리에 앉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왜 안 왔어? 지훈도 수화기를 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바쁘세요. 아버지 재산 가압류 신청하시느라 법원에 가셨거든요. 철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가압류? 야, 이 녀석아. 너가 말렸어야지. 그게 다 누구 돈인데. 나중에 다 너 물려줄 건데. 저 안 받아요. 피 묻은 돈 더러워서 싫습니다. 지훈의 단호한 대답에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리창에 대고 보여주었습니다. 이혼 소장과 친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할머니가 법정에서 증언하신대요. 아들이 내 입에 직접 독을 털어 넣었다고. 그럼 아버지, 형량 10년은 더 늘어날 겁니다. 철수는 와들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의사 만들겠다고 내가 쓴 돈이 얼마인데.
의사요? 아버지가 바라던 의사는 사람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돈 버는 기계였겠죠. 저는 아버지처럼 안 살 겁니다. 그리고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아버지 약봉지 찾았을 때 저는 아버지가 자수하길 바랐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변기에 버리시더라고요. 그때 제 아버지 김철수는 죽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그냥 살인 미수범 김철수 씨일 뿐이에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유리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지훈아, 가지마. 아빠 좀 꺼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철수의 절규만이 텅 빈 방안을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 시각 병원 1인실. 최 씨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산소 호흡기는 떼어졌지만 독기운 때문에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죠. 미선이 젖은 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놈은, 철수 그놈은.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어머니. 죗값 받으러요.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낸 어미의 심정이 오죽할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너가 살렸다. 우리 며느리가 나도 살리고 그놈 더 큰 죄 짓는 것도 막았어. 미선은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아니다. 너 덕분에 내가 산다. 고맙다, 미선아. 고마워. 병실 창밖으로는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의 밤이 지나고 비로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한의원 앞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했지만 미선은 묵묵히 간판이 내려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폐업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을 허물고 그 자리에 정직과 신뢰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기 위한 정리 작업이었죠. 지훈이 미선의 옆에 섰습니다. 엄마, 제가 졸업하면 다시 열게요. 김철수 한의원이 아니라 박미선과 김지훈의 한의원으로요.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는 그런 진짜 병원 만들게요. 미선은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깨끗하게, 당당하게. 폐업 안내문 위로 떨어진 낙엽 하나가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마치 철수의 헛된 욕망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바람이 차가웠지만 미선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가짜 약을 주는 남편 대신 진짜 사랑을 주는 아들과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판도라의 상자 맨 밑바닥에 남아있던 것은 역시 희망이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와 최은경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방청석 맨 앞줄에는 박미선과 아들 지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해 보였지만 맞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곧이어 재판부가 입장하고 법정 경위의 인솔하에 피고인들이 들어왔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김철수는 반년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한때 방송을 주름잡던 스타 한의사의 윤기는 온데간데 없고 듬성듬성한 흰머리와 구부정한 어깨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최은경 역시 초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수영 번호가 찍힌 옷을 입은 그녀는 시종일관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김철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 최후 진술하세요. 철수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방청석에 앉은 아들과 아내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벽처럼 단단했습니다. 철수가 울먹이며 입을 뗐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 모든 건 저 최은경, 저 여자가 꼬드겨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가정만 지키고 싶었던 가장일 뿐입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독을 먹이고 아내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가정 운운하다니 방청석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은경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웃기지 마. 누가 꼬드겨? 너가 먼저 건물명에 가져와야 한다고 징징거렸잖아. 재판장님, 저 남자가 주범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약만 구해줬을 뿐이에요. 이 독사 같은 년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 뭐, 이 늙은이가 진짜.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며 악다구니를 쓰는 두 사람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굶주린 짐승에 가까워 보였죠. 재판장이 의사봉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정숙하세요. 계속 소란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자 재판장은 미리 준비해온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피 토하던 모습, 그리고 아들의 눈물까지. 주문. 피고인 김철수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5의 나이에 15년형이라면 살아서 감옥을 나올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중형이었으니까요. 또한 피고인 최은경을 징역 12년에 처하며 횡령한 금액 전액을 추징한다. 은경은 비명을 지르며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안 돼. 내 돈 돌려줘. 이건 무효야. 그녀의 절규는 닫히는 문틈 사이로 사라졌고 철수 역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한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미선은 그를 향해 가볍게 묵례를 했습니다. 그것은 부부로서의 마지막 인사이자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 길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파랗고 높았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선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속이 다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 할머니한테 전화해 볼까요? 결과 기다리실 텐데. 그래, 얼른 해보자. 지훈이 영상통화를 걸자 화면 가득 건강을 되찾은 할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거동은 조금 불편해지셨지만 도끼를 빼낸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셨죠? 할머니, 저희 나왔어요. 그래. 어떻게 됐냐? 미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두 사람 다 아주 오랫동안 못 나올 거예요. 죗값 톡톡히 치르게 됐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잘 됐다. 지은 죄는 씻어야지. 고생했다, 미선아. 내 며느리 고생 많았어. 그 따뜻한 한마디에 미선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그녀에게는 진정한 가족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들어가면서 전복죽 사갈까요? 아니면 갈비찜 해드릴까요? 아유, 됐다. 너 힘들게 무슨 요리냐? 들어올 때 붕어빵이나 한 봉지 사와라. 우리 손주랑 같이 먹게. 소박한 대화 속에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냈습니다. 엄마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보여드릴 곳도 있고요. 어디? 또 무슨 서프라이즈라도 있어? 지우는 비밀이라는 듯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차는 강남의 빌딩 숲을 지나 한적한 교회로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지만 아담한 2층짜리 상가 건물 앞이었죠. 아직 간판도 달리지 않았지만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따뜻한 조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새로 이사갈 집이야? 지훈이 건물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보세요, 엄마.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한약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 남편이 풍기던 역하고 독한 냄새가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벽면에는 마음 한의원이라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죠. 엄마, 저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크고 화려한 병원은 아니지만 동네 분들 아픈 곳 어루만져 드리는 그런 한의원이요. 미선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철학으로 일어선 아들이 너무나 대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2층이요. 엄마가 쓰세요. 내가 2층 전부를? 네. 엄마 평생 꿈이셨잖아요. 작은 찻집 하는 거요. 할머니랑 같이 소일거리도 하시고 제 환자분들한테 따뜻한 차도 대접하고요. 우리 세 식구 여기서 오순도순 사는 거예요. 미선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의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값진 것을 얻은 셈이었으니까요. 미선은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정말 고마워. 너 아빠는 실패했지만 난 성공했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뒀으니. 지훈도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어머니.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은경에게는 차가운 감옥의 밤이 찾아오겠지만 미선과 지훈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억 원이라는 돈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온과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보약 한 사발이 불러온 파란만장한 비극은 그렇게 진정한 가족의 탄생이라는 희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미선은 아들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고 눈부신 해가 뜰 것 같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맨 밑바닥에 남아있던 것은 역시나 희망이었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으로 시린 겨울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수임 번호 4725번 김철수는 얇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죠. 1년 전만 해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따뜻한 보일러 바람을 쐬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 있는 것은 차디찬 시멘트 바닥과 코를 찌르는 곰팡내뿐이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교도관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4725. 접견이다. 철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선인가? 아니면 지훈이? 그래, 설마 핏줄인데 나를 이렇게 버려두진 않겠지. 그는 부르트고 갈라진 발을 끌며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아크릴 벽 너머에 앉아 있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임했던 국선 변호사였죠. 철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항소심은?
형량 좀 줄일 수 있는 거야? 변호사는 곤란하다는 듯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김철수 씨, 항소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 확정 판결이 났어요. 징역 15년 그대로 사셔야 합니다. 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이라고? 나보고 여기서 늙어 죽으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전달해 드릴 게 있습니다. 피해자 박미선 씨 측에서 보낸 내용 증명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죠. 그 안에는 이혼 확정 판결문과 함께 영치금 입금 내역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금액은 단돈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미선의 필체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이게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돈이야. 이걸로 내복이나 사 입어.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찾지 마. 우린 당신 죽은 사람으로 치고 제사 지냈으니까. 철수는 메모를 구겨쥐며 오열했습니다. 미선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좀 꺼내줘.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최은경 씨 소식 궁금해하셨죠? 그분 여자 교도소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됐답니다. 동료 수감자들 돈을 떼먹으려다 걸려서 독방에 갔다고 하더군요. 철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 여자나 그 여자에게 속아 넘어간 자신이나 지옥 밑바닥을 구르는 건 매한가지였으니까요. 접견이 끝나고 돌아오는 복도, 철수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복도에 설치된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식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철수는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상패를 받는 청년. 자신의 아들 김지훈이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무료 한방 진료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신 마음 한의원 김지훈 원장님께 이 상을 드립니다. 지훈의 옆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미선과 휠체어에 앉아 박수를 치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철수가 그토록 원했던 명예와 존경, 그리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저 텔레비전 안에 다 들어 있었죠. 단 한 사람, 김철수만 뺀 채로 말입니다. 철수는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보석들이 저렇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후회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교도관이 철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사칠이요, 뭐해? 안 들어가? 철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독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텔레비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철창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그의 인생에 내려진 마지막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마음 한의원 2층 찻집. 따뜻한 쌍화차 향기가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찻잔을 닦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가게 안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훈훈했죠. 사장님, 여기 쌍화차 2잔 더 주세요. 네, 금방 갑니다. 미선이 상냥하게 대답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한편에는 지훈이 잠시 내려와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시원하세요? 아유, 우리 손주 손이 약손이다. 삭신이 다 풀리네.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고 볼을 비비셨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1년 전 이 찻잔에 독이 담겨 있을 뻔했던 그 끔찍한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독은 사라졌고 그 빈자리에는 사랑과 신뢰라는 진짜 보약이 채워졌으니까요. 미선은 쟁반을 들고 홀으로 나가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들은 읽지도 않고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미움조차
이제는 희미해져 마치 전생의 인연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가게 문이 열리고 찬 바람과 함께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음 한의원 찻집입니다. 미선은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그늘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일을 향한 기대와 설렘만이 가득했죠. 눈 내리는 창밖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차가운 감옥에 갇힌 철수에게는 혹독한 겨울이겠지만 미선과 지훈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설레는 겨울일 뿐이었습니다. 인생은 참 공평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단순한 진리 하나가 오늘 이 가족의 저녁을 이토록 평화롭게 만들었으니까요. 미선은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거긴 많이 춥지? 우린 아주 따뜻해. 그러니까 부디 거기서 죗값 다 치르고 다음 생에는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위로 미선의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긴 악몽을 끝내고 깨어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섹션 9. 찬란한 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유난히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거리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거리마다 팝콘처럼 터진 벚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져 있었죠. 그 활기찬 거리 한복판, 예전에 김철수 한의원이 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마음 한의원. 화려한 금박이나 거창한 수식어는 없었지만 나무로 깎아 만든 소박한 현판에서는 왠지 모를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은 바로 마음 한의원의 개원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박미선은 가게 입구에서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선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떡과 수건이 담긴 답례품을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김철수의 기에 눌려 병원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우아한 병원의 안주인이 되어 있었죠. 동네 주민들이 미선의 손을 잡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네요. 예전보다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아유, 별 말씀을요.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도 좋아지나 봐요. 미선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김지훈 원장이 땀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태도는 아버지 김철수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대기실 의자가 부족할 것 같아요. 지훈이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선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걱정 마라. 2층 찻집에 자리 많으니까 그쪽으로 안내해 드릴게. 그때 유모차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오는 최 씨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얼른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왜 나오셨어요? 안에 편하게 앉아 계시지 않고.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강아지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됐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냐? 우리 지훈이 장하다. 정말 장해. 할머니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그것을 이겨낸 기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준 독약을 마시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끔찍한 기억도 손자의 효심 덕분에 이제는 아물어가는 흉터가 되었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의 옷매무새를 다듬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요. 저 나쁜 사람들 벌 다 받았고 우리는 이렇게 셋이 똘똘 뭉쳤잖아요. 그렇고 말고
하늘이 도운 게야. 너가 내 며느리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진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담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미선은 2층 찻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쌍화차를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리던 중이었죠. 우체부가 들어와 등기 우편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박미선 씨 앞으로 온 겁니다. 교도소에서 왔네요. 미선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발신인은 김철수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반성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손이 떨렸겠지만 지금은 그저 낡은 신문지를 보는 것처럼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난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편지 봉투를 붉게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활활. 종이가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김철수의 구질구질한 변명들도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용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짓은 용서라는 단어로 덮을 수 있는 실수가 아니었으니까요. 미선은 그저 그를 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김철수라는 오점을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자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되어 사라진 편지를 뒤로하고 미선은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지훈이 할머니의 맥을 짚어드리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환자들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영감님 허리가 쑤신다는데 침 좀 놔줘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탕 좀 드시고 계세요. 지훈의 다정한 목소리가 병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선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요.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남편의 거짓 사랑에 속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돈이나 명예, 화려한 건물은 다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에 진짜 행복이 꽉 들어찼으니까요. 미선은 카운터로 돌아와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첫 페이지에는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활짝 웃으며 큰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음 한의원입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고 눈빛은 봄 햇살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더 이상 독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살리는 약과 향기로운 차,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만이 있을 뿐입니다.